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하기 제 140회 140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씨입니다. 한량 바리스타, 백수 바리스타, 닉네임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주부. 네, 학원에서는 좀 이제 이주부로 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주부로서의 삶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이주부 바리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딱히 해피한 일은 없는데, 네, 해피한 일은 없는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바리스타입니다. 오늘의 첫 시간, 제가 또 요새 1부, 2부로 또 나눠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맨날 이렇게 왜 변덕이 죽 끊으느냐, 아직 발음도 죽 끓듯이 왜 그러느냐, 내 맘이다. 내 맘이다. 그냥 한 번에 롱타임으로 하려니까 요새 또 지쳐. 이게 덥잖아요, 요새. 날이 덥죠? 지금 선풍기를 좀 틀어야 될 것 같아. 더워. 선풍기 좀 틀게요. 선풍기를 좀 틀어봤습니다. 내 방은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는 그렇게 부르주아가 아니에요. 다니 선풍기, 막 2대, 3대. 에어컨 하나 틀어놓고, 선풍기를 한 4, 5대 쓰는 것 같아. 전력이 비슷하게 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선풍기 소비 전력이 하나당 100W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면에 이 에어컨은 한 500W, 500인가? 600? 이게 좀 실외기까지 돌리면 1000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선풍기 한 대여섯 대 돌려봐야 에어컨 하나하고는 이제 잽이 안 되는 거죠. 설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무튼 이 선풍기를 최고속으로 돌려도 전력이 이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집에 에어컨을 하나 틀고서 한 선풍기 4, 5대를 엄청 빵빵하게 돌려요. 사방에서. 좀 시끄럽지? 네, 시끄러워. 네. 남들은 이제 무풍 에어컨 쓸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선풍기를 활용하는, 네, 계절이 왔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우울한 얘기 집어치우고, 오늘의 커피 하나 먹으며 또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즐겨가는 노브랜드, 네, 개인적으로 노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히 살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노브랜드 우유라든가 이제 콜드브루 제품, 그리고 이제 노브랜드에서 출시되는 그 중소업체들의 이제 먹거리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게 많아요. 제 입맛에 맞는 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소바, 메밀소바 같은 게 1인분씩 해서 소포장 되는데 한 1,100원인가? 그래서 이제 여름철 같은 때는 그거를 좀 많이 한 수시로 한 대여섯 개씩 쟁여놓고 때마다 이제 좀 먹는 편이죠. 그러니까 나가서 먹으려면 요새 음식값이 이제 하도 비싸서 물가가 너무 비싸죠. 여러분들은 동의가 안 돼요? 나는 물가 안 비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솔직히 돈가스를 뭘 먹든 어떤 메뉴를 먹든 간에 기본 7, 8천 원 정도가 듭니다. 물론 이제 내 수고스러움이 들지만 그냥 내가 좀 수고스럽게 해서 한 1,000원, 2,000원이면 배 터지게 먹거든요, 소바도. 그런 면에서는 이런 곳에서 이런 즉석식품 간편식들 사다가 먹는 게 저는 상당히 더 효율적이라 생각을 해요. 자주 가서 먹죠. 물론 당연히 퀄리티가 나쁘지 않으니까 먹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이런 대기업을 옹호한다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노브랜드에서 이제 코코넛 밀크 커피 드링크라고 나온 게 하나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베트남산 OEM으로 돼 있고 330ml로 제가 표기가 돼 있고요. 이게 2,000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노브랜드 가면 이렇게 이제 음료 제품군들이 2,000원대 넘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처럼 가난한 사람은 참 괜찮다. 물론 이제 맛은 안 봤습니다. 맛은 안 봤는데, 보시면 여기 뒤에 제품명 코코넛 밀크 커피 드링크, 수입원 주식회사 이마트로 되어 있고요. 내용량
내용량은 이제 330ml, 157칼로리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원재료명 같은 경우는 코코넛 밀크, 정제수, 코코넛 추출물, 코코넛 워터, 설탕, 커피 분말, 카복시 메탈셀로로스 나트륨.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이씨, 이름도 길어. 카복시 메탈이야, 메틸이야. 메틸셀룸로스 나트륨. 네, 검색해 봤습니다. 이게 뭔가. 참 세상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뭐 이렇게 다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네, 일단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 나트륨이라고 써 있는데 일단 잘 처음 듣는 단어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메틸 셀룰로스 클로로아세트산. 클로로겐산이 보통 이제 신맛이 나는 그 커피의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클로로겐산이. 근데 이건 클로로아세트산이네요. 그 뜨거운 물에 용해를 시켜가지고 뭔 소리지? 제약 제제 부용제로 사용되기 위한 뭐 써있네요.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겠네. 뭔 소리야? 대충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식품 첨가물로 많이 쓰이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안정제, 중점제이면서 CMC라고도 불림, 식품의 증점제, 빵 수분 증발 방지, 아이스크림의 안정제, 빵, 잼, 아이스크림, 소스, 케찹. 이게 단점이 위장장애나 변비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나 보네요. 오호, 부작용? 그럼 이걸 먹으면,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걸 먹으면 약간 좀 그 설사나 이제 변비, 그러니까 위장에 조금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작용이 있대요. 섬유 모양의 물질로 냄새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올리브유 현탁의 지금 어렵네. 이게 내용이 어렵네.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 아무튼 카복시 메틸셀룰로스 나트륨이 이제 식품 첨가제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고, 이게 이제 빵이나 잼, 아이스크림 같은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음료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은 생소하네요. 저도 이제 커피 제품들 많이 봤는데 카복시 메틸셀룰로스 나트륨은 좀 잘 못 봤어요. 거기에 결정 셀룰로스, 천연 향료, 탄산수소 나트륨. 실제 커피 제품에 탄산수소 나트륨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탄산수소 나트륨도 이제 우리가 여기 검색해 보면 약간 베이킹 소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식품 발효제, 악취 제거, 세제, 습기 제거제 등으로 사용된다고 한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썩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 방부제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이게? 그런 거 아닌가? 아무튼 제가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걸 한번 먹어보면서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1부 방송, 2부 방송 좀 나눠서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제 밑에서 커피 하던 친구가 지금 카페를, 원래 다른 카페에서 이제 부사장으로 일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카톡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창업을 한다네요. 7월 달에 오픈이라고 연락을 받아서 한번 가볼까 생각을 또 중입니다. 일단 너무 거리가 좀 먼 경험이 있는데 겸사겸사 한번 스케줄을 짜봐야겠죠? 자, 이제 노브랜드 코코넛 밀크 커피 드링크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종이팩에 담겨져 있고요. 지금 때깔로 보면은 딱히 이런 인스턴트 RTD 커피 제품들하고 특별히 다르진 않아요. 일단 얼음을 좀 넣어서 먹어볼게요. 얼음을. 자, 좀 얼음을 좀 넣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이고 하니까 또 음료의 청량감을 좀 높여줄 겸 한번 얼음을 넣어서 마셔볼게요. 좀 궁금하네. 이게 뭐야? 되게 여러분 코코넛 밀크 드셔보셨죠? 약간 시큼한 듯한 밀크 맛. 코코넛 워터도 약간 그런데 지금 고스란히 그 느낌이 나요. 약간 코코넛 밀크의 향과 맛도 세고 약간 시큼한 맛이 커피와의 조화가 살짝 좀 부조화스럽습니다. 딱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될 느낌이 확 들어. 아, 이거 좀 뭐지? 그 특유의 그 텁텁한 맛, 그 느끼하면서 이제 기름진 느낌이 좀 많이 강하고, 오, 씨. 이거 그냥 마시기 조금 호불호가 있겠는데? 검색해 보니까, 아, 그리고 이게 베트남 회사 중에 여기 제조원이 탄탄콩 팩토리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탄탄콩 팩토리. 팩토리 검색하니까 이 회사 수입하는 게 많네요. 코코썸, 쿠키용 코코넛 밀크. 약간 코코넛 가공류 제품을 국내에 이제 많이 그 납품하는 이걸 수입하나 봅니다. 이제 이마트 쪽에서. 그러니까 이마트 쪽에 노브랜드 이제 코코넛 밀크 제품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활용한 커피 제품인가 보죠? 네. 생각보다 국내에 유통되는 이 제품군이 좀 있네요. 아무튼 뭐 탄탄콩 팩토리. 네. 뭐 탄탄이 아닌가? 내 발음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 아, 여기 따이탄? 맞죠? 탄이 발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약간 코코넛 밀크의 맛과 향이 좀 지배적으로 강해서, 코코넛 밀크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코넛 밀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딱히 먹기가 썩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우유를 좀 타볼게요. 우유를. 그냥 일반 우유를. 좀 이 시큼한 맛이 좀 약간 있어요. 훅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한번 우유를 좀 넣어봤어요. 우유를 넣는 게 더 낫네. 약간 그 곡물 라떼 있죠? 곡물 라떼.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곡물을 들어가 있는 그 텁텁한 느낌의 그 뭐랄까 우유 제품 먹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지금 이 제품이 그래요. 미숫가루 라떼 그런 느낌 같아. 특유의 그 기름진 맛들이 좀 커피 제품, 그러니까 커피 향이 나는데 좀 먹고 들어가. 그 기름진 느낌의 맛과 이 코코넛의 향이 워낙 좀 세다 보니까 좀 커피 자체를 좀 먹고 들어가서 커피랑 코코넛 밀크가 좀 조화롭다고 느껴지진 않고 오히려 조금 그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제가. 왜냐면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뭐 맛있는데 뭐 그런 넌 또 그런 식으로 평가하니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사람이 이 경험되고 학습되는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마라탕을 잘 못 먹어요 아직까지도. 그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나이대가 있으신 분과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확실히 젊은 친구들은 마라탕을 좀 좋아하거나 선호하는 편이고요.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선배님들, 이제 그 클래스 반에서 얘기를 하면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도 들고 꼰대가 되고 이제 아저씨가 된 거죠. 이제 새로운 맛들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취향이 돼버렸는데, 뭐 사실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이렇게 이제 뭐 선배님들이나 이제 삼촌들 만나면 저는 뭐 햄버거, 피자, 스파게티 이런 거 막 엄청 좋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윗세대인 분들은 야 그런 게 뭐가 좋니? 이제 또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반론들이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식생활이라는 것도 평상시에 얼마만큼 좀 많이 접해 보았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코코넛 밀크는 제가 그 태국이나 베트남에 가서도 이 코코넛 워터 제품도 별로 썩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시원하게 먹으면 괜찮다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코코넛 그 담겨져 있는 이제 국내에서도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몇 번 사 먹어봤는데 그 특유의 그 향과 또 약간 비릿한 맛들이 좀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어쩔 땐 좀 맛있게 먹기도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좀 맛이 좀 취향이 안 맞았던 거죠. 근데 이 제품이 약간 그래요. 그나마 좀 우유를 좀 희석을 하면 제가 지금 서울 우유를 넣었거든요. 우유를 좀 희석을 하면 그 코코넛 밀크의 향이 좀 죽고 그 특유의 맛도 좀 많이 상쇄돼서 좀
그러니까 고소한 유제품을 먹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곡물 라떼 같은 느낌이 좀 나서 이렇게 먹으면 이제 먹을만 하죠. 먹을만은 한데 다시 재구매하고 싶은 그런 느낌은 안 듭니다. 근데 뭐 이런 걸 또 분명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신기해서 한번 집어와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저도 이제 자꾸 편견을 내려놓고 이제 모든 제품들을 좀 열린 마음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자꾸 그 예전에 테스트하거나 그랬을 때 안 좋았던 사례가 나면 그 제품이나 그 제조한 기업을 조금 안 좋게 좀 부정적인 견해로 자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맥널티 제품들이 좀 대체적으로 좀 내 입맛에 안 맞았다. 실제로 노브랜드에도 이제 납품되어 있는 그 맥널티 제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액상으로 나오는 커피 제품이나 이 스틱형 커피들이 있는데 지금 살까 말까 계속 고민 중이에요. 일단 가격은 싸요. 가격은 싼데 또 사놓고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서 좀 먹기가 애매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제 자꾸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주저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먹어버릇하고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도 자꾸 좀 열린 시각으로 접근을 해봐야 저 역시도 다양한 어떤 경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면서 이런 편견을 자꾸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편견이 많이 쌓였죠, 저 역시도.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노브랜드의 코코넛 밀크 커피 드링크 제품을 간단하게 소개해 봤고요. 커피 맛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코코넛 밀크를 활용한 다른 상품군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만큼 커피적인 성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기사부터 하나씩 또 오늘 일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 뽑아본 거는 동서식품 40년 인스턴트 커피 독주 대항마가 없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지금 메가경제라고 하는 그 인터넷으로 이제 온라인 신문사, 온라인 이제 매거진이겠죠. 네. 잡지라고 하긴 보고 이제 뉴스를 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보겠습니다. 카제인 나트륨 논란으로 강공 떨치던 남양유업은 오히려 지리멸멸이라고 하면서 2017년 특허청은 개청 4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빛낸 발명품 10선을 발표했다. 공산품 중 가장 높은 순위로 5위에 커피 믹스가 올랐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커피 믹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기업이 바로 이 동서식품 있죠. 물론 맥심과 맥스웰이 우리나라 자본으로만 한 회사도 아니고 브랜드도 미국계 브랜드인 건 맞지만 분명히 믹스커피를 이제 만들고 그 시장을 주도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런 좀 뭐랄까 우리나라를 빛낸 제품인 건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동서식품의 제품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남양유업이라든가 또 롯데, 네슬레, 뭐 인스턴트 커피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이제 인스턴트 커피 시장을 좀 더 확대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사실이잖아요. 1976년도에 이제 최초 개발됐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이 시대에 제가 태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애긴데 뭘 알겠습니까만 아무튼 우리가 이제 보통 배우기로를 이제 70년대 중반에 이제 최초로 개발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커피 시장을 선도했다라는 걸 많이 들었는데 뭐 여기 기사에도 소개하다시피 동서식품이 인스턴트 커피 생산을 위해 제휴한 회사가 바로 맥스웰 하우스로 유명한 제너럴 푸즈다. 이 제너럴 푸즈가 1968년 새로 론칭한 커피 브랜드가 전설로 남을 맥심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맥심에 대한 소개도 같이 넣어 주셨습니다. 그냥 이 기사에서는 뭐 이제 남양유업의 이제 뭐 좀 뭐랄까 이제 견제 뭐 이런 기사를 소개를 해주시면서 실질적으로 이 동서식품의 맥심이라는 브랜드가 얼마만큼 우리나라에서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가 그런 걸 소개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심심해서 이런 기사 한번 꺼내봤고요. 실질적으로 맥심 커피를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물론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턴트 커피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사내에서도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커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직장인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이제 사내 자체적으로 이제 렌탈해서 먹을 수 있는 이제 커피 시설들을 워낙 잘 해놔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제빙기까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나가서 커피를 거의 안 사 먹는 그런 환경을 제시하는 직장들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들으면서 그만큼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커피를 즐겨 마시고 정말 많이 마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카페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파일을 잃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죠. 자, 다음 기사로 또 하나 꼽아본 게 현대경제신문에 결성금 783억, 카페벤의 양주 공장 매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판업체 144억 받고 처분, 2014년 7월 준공 이후 7년 만에 1년 빼고 다 적자라고 써있네요. 2014년부터는 계속 적자라는 내용이고요. 뭐 실제로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 카페베네라고 하는 브랜드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이제 카페베네 매장이 눈에 안 띄고 있고요. 일단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카페베네는 지난 23일 공시를 통해 경기도 양주에 있는 커피 로스팅 공장의 부지와 시설을 144억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매각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카페벤의 자산 총액의 60.8% 수준이다. 인수자는 출판물 편집 대행업 등을 하는 대통기획이다. 대통기획? 네. 아무튼 이 업체가 카페벤의 양주 로스팅 공장을 뭐 인수하기로 했대요. 네. 보면은 카페맨의 양주 로스팅 공장은 188억 원에 투자된 시설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동안의 카페벤의 운영, 그럼 뭐 적자됐던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수익성이 계속 적자로 전환되고 나서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카페베네가 이제 가맹점들이 분명히 아직은 살아 있겠지만 가맹점 수도 많이 줄었고 또 실제로 이 카페베네를 찾는 분들도 이제 많이 주변에 없어요. 그 매장도 눈에 띄지도 않고 그만큼 이제 잊혀진 거죠. 이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설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서 지금 매각한다는 내용이 좀 지금 나왔고요. 조금 많이 가슴 아픈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기억 속에 또 한때는 풍미했던 이 브랜드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들이 썩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대통기획이 뭔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정보가 잘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뭐 출판업과 디자인 쪽 관련 회사인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왜 시설을 인수했을까요? 또 이거 좀 궁금해지네. 네.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일단 대통기획 주식회사라고 검색을 해보면 회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회사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궁금합니다. 네, 후속 기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가 또 어떻게 될지 방향성 같은 것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로는 이번 기사는 이제 비정규직과 관련된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일터 찾아 헤매는 청년, 격차 벌어지는 정규, 비정규직 일자리가 변한다. 일단은 제가 이 기사를 뽑은 이유가 일단 바리스타라는 직업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정규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3D 서비스 직군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된 직장이라고 보기가 조금은 어려운, 그리고 이제 최저시급 기준에 정말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는 기사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는데요. 물론 이 기사를 보게 됐던 동기가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이제 드라마가 아닌 영화를 또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영화 그 카트 2014년도 작품이죠.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실 이건 재미로 보는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이런 영화들 중에도 상당히 이제 재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뭐 국가부도의 날처럼 보는 내내 뭐 옛날 생각도 나면서 좀 힘들고 불편해서 못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도 좀 약간
재미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이 카트라는 영화는 좀 되게 무겁습니다. 상당히 내용 자체가 무거운데, 이 영화를 보다가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을 원래 평상시에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갖게 됐고,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취업률 자체가 뭐 공식적으로는 높아졌다고는 얘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양질의 이 일자리에 대한 어떤 채용은 분명히 떨어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기사가 나온 게, 서울 종로구에서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 오모 씨는 군대 다녀와 23세 때부터 가게를 차렸다. 준비 기간 없이 개업하다 보니 처음 2년은 고생이 많았다. 투잡을 하며 월세를 내면서 버텼다. 독학으로 바리스타 1급 자격증도 땄다. 그 후 본궤도에 올라 하루에 4,500잔을 팔기도 했다. 아무리 구멍가게라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샤워해야 한다. 안 그럼 100% 망한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좋은 예를 하나 나온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죠. 네. 지금 보면 비정규직의 비중이 이제 매년 상승하는 걸로 좀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32% 정도였다가 이제 최근에는 36%까지, 그러니까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임금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의 비용이 이제 30%대에서 거진 40% 가까이 36% 정도가 이제 나온 게 이 데이터의 내용이고요. 월 평균 임금도 이제 보면은 이제 정규직이 255만 원 정도로 나와 있고 비정규직이 171만 원 정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비정규직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여를 훨씬 덜 받는 경우가 보통 많은 거죠. 물론 꼭 그렇다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비정규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하거나 더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을 많이 하면서도 더 적은 금액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카트 같은 영화를 보면 이게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아무래도 저는 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좀 더 기억이 잘 남는데, 이제 실제 이 배경이 되는 게 이제 2007년도 그 이랜드 홈에버 사태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를 제가 이제 대학 시절 때만 해도 그 젊은 친구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 중에 이제 1순위가 뽑힐 만큼 이 기독교 계열의 이 회사를 상당히 좋게 평가했었어요. 아시겠지만 이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는 그 연역을 좀 보셔도 알겠지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1980년대에 이랜드라고 하는 이제 보세 그 옷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뭐 브랜따노, 뭐 언더우드, 뭐 헌트, 약간 이런 그 뭐랄까 좀 중저가, 네, 약간 조금 보급형 옷들 패션 사업을 한 회사로 기억이 나요. 이 회사가 처음에는 이제 신촌 쪽에서 이제 보세 옷을 하다가 이제 이런 브랜드를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옷 회사 브랜드를 거닐어서, 실제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80년대에서 90년대만 해도 뭐 브랜따노, 언더우드, 뭐 이런 헌트 이런 옷 광고를 엄청 많이 했어요, TV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이런 옷으로 이제 회사 사업을 시작을 하시다가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레저, 외식, 건설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고, 이 회사가 좀 이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뉴코아, 뭐 이월드, 뭐 만다리나덕, 뭐 K-스위스, 뭐 이런 그 스포츠웨어나 또 이제 그 외식 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많이 인수한 걸로 좀 유명세를 탔죠. 실질적으로 지금 그 뉴코아라고 하는 회사도 원래 있었는데, 이 부도나고 나서 이 이랜드가 다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랜드가 초기에는 이제 좋은 기업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던 것들이 이렇게 좀 돈을 너무 밝힌다, 뭐 이런 형태의 좀 문제. 그리고 실제로 이랜드에서 이제 근무했던 분들의 얘기를 드리자면, 저임금에 많은 일을 시키는 이제 그런 회사로 많이 이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는
뭐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제 주변에도 이제 이랜드 식품사업부 쪽에서 일을 하다가 나왔던 지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급여는 짜고 뭐 일을 많이 시키고 물론 이제 서비스직이나 이 외식 사업이 좀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안 좋은 기업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 홈에버 사태를 좀 보게 되면 원래는 홈에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랜드라는 회사가 까르푸 그 까르푸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 이런 그 마트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뉴코아랑 이 까르푸를 인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금 그 당시로서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홈에버 이런 대형 유통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좀 돈을 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내용도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2007년도 5월 이랜드 측에서 뉴코아 350명, 홈에버 400명의 직원을 갑자기 해고 그 뒤 510일간 파업과 공권력 투입 등이 있었다. 요 이제 그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이 영화를 만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홈플러스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 홈에버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까르푸에 있던 자리가 홈에버가 들어왔고요. 또 홈에버가 있던 자리에 이제 홈플러스가 이제 들어왔었죠. 뭐 최근에도 이제 홈플러스가 이제 적자라는 이유로 이제 홈플러스 매각을 또 이제 하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뭐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영화 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좀 연기를 좀 인정받고 있는 뭐 염정아 씨라든가 문정희 씨 그리고 이제 지금 고인이 되신 이 김영애 씨 뭐 여기 이제 천우희 씨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때 젊었을 때 뭐 김광우라는 배우 우리 조연의 이제 황정민 같은 배우 그러니까 다양한 배우들이 이 영화에 나와요. 그러니까 좀 이제 조연 배우로 알려져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영화를 보면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현실들을 조금씩 이제 더 피부로 와닿죠. 사실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IMF 이후에 이제 노동시간과 고용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냥 그럴싸한 말로 이제 뭐라 그럴까 좀 기업들 입장에서 노동자들을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이제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어떻게 보면 IMF 이후에 가져오게 되잖아요. 물론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더라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평생 직장, 그리고 한번 고용되면 오래 근무하고, 뭐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사와 내가 함께 이제 뭐 상생하는, 물론 예전에도 물론 지금처럼 꼭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사실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당시, 그러니까 졸업한 건 아니죠. 대학교를 다닐 당시를 생각해 보면, 좀 대학만 나오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뭐 승진도 따박따박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노후까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삶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회사가 없죠. 거진 다 비정규직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저 역시도 이제 비정규직이에요. 뭐 한마디로 기간제 뭐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뭐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거라 1년 지나면 뭐 계약을 안 해주면 못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급여 같은 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리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만 하게 되는 거죠. 고용인 입장에서만 이제 이런 편의에 따라 사용하고 버려지는 이런 시장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물론 이런 것들은 조금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기업 편만 들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노동자의 편만 들 건 아니지만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면서 뭐 하루하루를 좀 불안한 마음속에 좀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군이 이 대표적인 비정규직군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정규직인데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도 보장을 못 받기도 하고 왜냐면 또 이제 막 갑작스럽게 뭐 회사를 못 다니게 된다든가 뭐 잘리는 일도 비일비재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가 없어진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회사가 없어졌어. 뭐 내가 일하던 카페가 없어졌어.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어디 딴 데 가서 다른 상으로 새로운 카페를 차려서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랄까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법적인 어떤 그 틈새를 잘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그냥 쓰고 버리는 그러니까 실제로 바리스타들이 한 자리에서 뭐 2년, 3년, 5년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물론 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만두는 사례도 있지만 나는 2년, 3년 더 일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 뭐 회사가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고용주가 뭐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보통 수습이라는 단계를 보통 거치죠. 뭐 2개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도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잘라요. 네, 뭐 수습이라는 미명하에 뭐 2개월 정도 해서 3개월 딱 됐을 때 뭐 그만두게 한다든가, 뭐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이제 해고를 통보한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카페 일을 하다 보면 좀 양아치 같은 업주들도 참 많이 많고, 물론 바리스타 같이 일하는 직원들끼리도 뭐 텃세라든가 좀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바리스타라는 직업군에 대한 어떤 안정성도 보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전 자체도 많이 결여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영화 카트처럼 이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군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이렇게 간당간당한 어떤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죠. 물론 대기업 다닌다고 그래서 다 좋은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일하는 동안만이라도 높은 페이를 보장받는데 사실 바리스타들은 정말 최저시급밖에 못 받아요. 근데 최저시급에 주휴상이라도 주면 감사하고 뭐 그것도 쪼개기로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뭐 성과급은 뭐 당연히 없고요. 뭐 보너스 성과급은 뭐 없고 뭐 기본 뭐 상여금도 없고 뭐 없어요. 그냥 보너스 자체가 없는데 그럼 최저시급이라도 잘 보장을 해서 제대로 된 일한 만큼의 자기 노동에 대한 대가만 잘 받아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일할 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어떤 최저시급에 대한 문제가 이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군과 관심을 갖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뭐 멀리 내다볼 수도 없고 또한 이게 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곧 내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항상 와닿죠. 이런 내용들이. 참고로 지금 최저시급이 8,720원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보다 1.5% 많이 안 올랐어요. 아마 이게 제 기억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좀 인상 자체를 좀 많이 안 했는데 지금 7월 달쯤에 이제 또 재협상이 들어가죠. 이것도 또 얘기가 말이 많은데 뭐 사실 최저시급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물가부터도 좀 잡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뭐 우리의 급여는 항상 거의 제자리고 사실 뭐 하나 밥 사 먹고 뭐 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뭐 안정적으로 그래도 대기업 다니면서 급여를 많이 받는 입장에서는 물론 그것도 우는 소리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최저시급을 받는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좀 앓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정부가 나서서 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자율시장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다 이렇게 좋은 결과만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좀 기업에 좀 압박을 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익을 거둬감에도 불구하고 물가 인상을 핑계로 뭔가 자꾸 좀 뭐라 그럴까 좀 제품들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반 서민 경제라든가 이런 임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말은 많고 아무튼 좀 풀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압박 사실 기업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압박을 받을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노동자 계급 같은 생각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부분적으로는 기업의 어떤 압박과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살포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비정규직과 또 영화 카트 최근에 이 영화를 또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눈에 좀 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 나눠봤고요. 뭐 나 혼자 얘기하고 뭐 지나가는 거라 뭐 여러분들의 느낌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 얘기가 와닿지도 않고 뭐 또 개소리야 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평상시에 이제 비정규직의 입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정규직을 위한 어떤 정책, 그리고 이제 정부와 이제 기업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기본권 정도로 얘기해 볼까요? 뭐 하여튼 뭐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좀 지켜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또 제가 먹었던 커피 몇 가지 리뷰를 해보면서 일부 시간을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뭐 또 너무 길면 또 지겨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볼게요. 그럼 제가 마셔봤던 커피 리뷰 첫 번째, 엔로제라고 하는 양평에 위치한 카페 에티오피아 월카 허니 지원. 뭐 여기 써있기로는 월가라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워르카입니다. 워르카 허니 지원 마이크로 랏이라고 써있네요. 일단 에티오피아는 아실 거고, 일단 워르카라고 하면 농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아래 마이크로 랏이 이제 소규모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농장인데 이제 특정 이제 뭐랄까 프리미엄 커피들을 생산하는 농장이라고 보통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워르카라고 하는 농장에서 뭐 이제 좀 좋은 품질의 콩을 생산한다라고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뒤에 허니는 말 그대로 허니 프로세스의 허니, 그리고 G1은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 등급인 G1을 대표하는 얘기인데, 일단 여기 엔로제라고 하는 곳이 이제 지금 아무래도 야외에 있는 카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커피 전문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식당도 겸해서 좀 커피도 먹고 뭐 디저트도 먹고 밥도 먹고 하는 요런 컨셉인가 봐요. 일단 커피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이 홈페이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원두 100g도 이제 11,000원. 지금 이제 제가 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일단 워르카 허니 지원인데 일단 향이 너무 좀 약해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맡아볼게요. 일단은 거진 라이트 버전인데요. 라이트에서 이제 시나몬 정도의 로스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이렇게 에티오피아 허니 프로세스 정도면은 단향이 뿔뿔 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제품이 향이 좀 되게 약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학원에서도 여러 차례 커피를 지금 내려서 먹고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먹었는데, 일단 라이트한 느낌의 깔끔한 상큼한 산미, 그리고 이제 적절한 클린컵인 거는 맞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맛은 무난했어요. 무난했는데 워낙에 좀 이 향미가 덜하고 풍미나 이제 좀 애프터에서 올라오는 향이 약했던 느낌이 좀 강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별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사실 여기 제가 직접 다녀온 건 아니고요. 저희 학원생들이 이제 요즘에 커피에 이제 눈을 좀 뜨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카페들을 다녀와서 이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제 커피나 드립백 같은 걸 사와서 같이 마셔보는 수업들을 보통 하고 있거든요. 일단 원두도 지금 제가 들고 있습니다만 100g에 11,000원이면 싼 가격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 블로그 같은 걸 검색해 보니까 나름 그래도 이제 카페 이제 커피에 대한 소개라든가 설명들이 자세하게 친절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커피 맛 자체가 제가 기대한 것만큼 잘 나타나진 않아서 조금 아쉽다. 물론 현장에서 먹었을 때는 좀 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지금 제가 그 학원에서 같이 나눠서 먹어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뭐 제가 직접 다녀온 건 아니고 그냥 커피로서의 느낌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냥 제 이 주관적인 평가가 꼭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원두만 놓고 마셔봤을 때는 좀 상당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또 이런 곳에 가서 자연경관을 보면서 커피를 즐기다 보면 좀 더 높은 시너지를 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커피를 집에서 먹어봤을 때는 좀 퀄리티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마셔본 커피는 드립백입니다. 드립백. 네, 커피 메이라고 하는 이 상호의 카페 드립백인데, 이제 여기 카페를 다녀오신 분이 커피가 맛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드립백 세 가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참고로 이게 인천 연수구 옥년동에 위치한 카페고요. 뭐 생긴 지가 오래되진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카페는 아닌데, 일단 커피 가격대가 그렇게 막 비싼 가격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근데 생각보다 이 드립백은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드립백이 지금 3,000원짜리인데 제가 마셔본 커피는 일단 커피 메이의 엘로볼 게이샤 콜롬비아랑 커피 메이 아리차 내추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플로리폰디오 자바, 볼리비아 커피 이렇게 세 가지를 마셔봤습니다. 일단 드립백에 대한 느낌을 좀 전달해 드리자면 하나하나씩 제가 좀 한번 먹어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커피가 이제 볼리비아 커피입니다. 볼리비아 커피를 시중에 많이 보이진 않으실 텐데 지금 플로리폰디오 자바 워시드인지는 잘 알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워시드 제품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얘는 내추럴도 있습니다. 내추럴도 있는데요. 플로리폰디오가 이제 농장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핑카 플로리폰티오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뭐 정확한 그 커피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농장주가 누구고 이런 건 없는데 단순히 얘기했을 때 플로리폰디오 자바라고 하는 요 커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커피에 대한 설명은 체리와 로즈힙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이 커피를 이제 드라이 아로마 상태와 그리고 이제 따뜻한 걸로 먹었어요. 제가 따뜻한 걸로 먹은 이유는 이제 이거 드립백을 가져오신 분이 이 제품을 좀 따뜻하게 먹는 게 조금 더 상품성이 좋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따뜻하게 실제로 내려서 먹어봤는데 일단 드립백이 시중에 유통되는 드립백 치고는 비쌌습니다. 왜냐면 드립백이 하나에 3,000원씩이기 때문에 보통 2,000원에서 1,500원 정도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인데 상당히 가격이 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퀄리티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일단 이 드라이 아로마와 마셨을 때 그 꽃향과 이제 달콤한 그 단향이 잘 나는 커피여서 상당히 밸런스가 좋다라는 걸 느낄 만큼 일단 향과 맛이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이제 먹어보면 결과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집이 커피를 잘한다, 맛있다라는 얘기는 이 제품만 먹으면 알 수가 있죠. 일단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체리 향은 안 느껴졌지만 이제 달콤한 향이 잘 나타났고 실제로 로즈힙처럼 원래 이제 로즈힙이 장미의 열매인데 그 꽃향이 나요. 꽃향. 꽃향 같은 것들이 은은하게 퍼지다 보니까 상당히 퀄리티가 좋았다라고 느껴졌고 그 다음에 먹은 게 이제 아리차였습니다. 보통 아리차라고 그러면 이제 에티오피아 아리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내추럴이었고 이게 아이스로 먹었는데 솔직히 이거는 조금 아쉬웠던 건 향은 좀 났는데 좀 단맛이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내추럴 특유의 그 단맛과 그리고 이제 좀 달콤한 향들을 좀 더 기대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났죠. 오히려 지금 요 엔로제에서 갖고 왔던 요 에티오피아 워르카 허니 지원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뭐 단순히 비교하면 보통 이 드립백 같은 게 10g이니까 10g에 3,000원이면 100g에 11,000원짜리보단 이게 더 비싼 거죠. 드립백이 더 비싼데 그래도 단순하게 맛으로 비교했을 때는 요 커피메이의 아리차 내추럴이 좀 더 나았다 라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먹은 게 콜롬비아 엘로볼 게이샤입니다. 콜롬비아의 엘로볼 게이샤는 솔직히 저 처음 먹어봤고요. 이 제품은 이렇게 시중에 흔한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엘로볼 게이샤는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일단 여기 써있기로는 청귤과 모가 느낌인데 실제로 이 청귤 느낌이 잘 났습니다. 그러니까 상콤했어요. 상당히 상큼함이 좋았고 무엇보다도 이 오렌지 이 귤의 향이 잘 났습니다. 이 엘로볼은 말 그대로 이제 농장 이름입니다. 엘로볼이 이제 농장 이름인데 콜롬비아의 농장 이름인 거고 게이샤는 이제 커피 품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아이스로 마셔봤는데 청귤의 느낌이 너무 잘 나고 상큼하고 향도 좋아서 그 같이 시음을 같이 했었어요. 학원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해봤는데 이 드립백만으로도 이제 그 커피의 느낌을 좀 잘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 집이 커피를 잘하는 집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거는 이 결과물이 얘기합니다. 뭐 나 커피 잘해, 우리 집 커피 맛있어 이런 거 백날 얘기하기보단 그 제품의 품질로서 소비자들이 다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딱 먹어보면 답이 나와요. 이 집이 진짜 커피 잘하는구나, 커피 맛있구나 라는 걸 금방 이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맛으로 느끼니까. 근데 이렇게 맛과 향을 동시에 잘 잡는다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커피 노트 써 있는 내용 보시면서도 드시겠지만 잘 안 느껴집니다. 왜? 왜냐면 향과 맛을 동시에 잡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은 맛을 잡으면 향을 놓치거나 향을 잡다 보면 이제 맛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이 로스팅에 대한 어떤 이해도와 숙련도가 높지 않으면 향과 맛을 그 제품의 개성을 잘 살려서 맞춰준다라는 건 실제로 되게 어려워요. 그걸 네가 어떻게 하느냐?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여러분들이 로스팅을 해볼 일은 많지 않겠지만 그냥 집에서라도 혹시 해보신다면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해보셔도 답이 나와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 커피의 특징이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생도 자체에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물이 안 나타난다는 거는 보통 그런 결과물이 안 나타나면 이제 생두를 비판합니다. 이 생두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야. 아, 작년보다 생두가 안 좋아.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생두 자체가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 제품이 정상적인 제품이라는 가정하에 그 제품이 그런 성격이 안 나타난다는 건 자기가 로스팅을 잘 못한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만큼 이 커피의 맛이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간단하게 소개해 보면서 한 주간 제가 커피 먹어봤던 거 얘기 나눠보면서 일부 순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다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봐요.